총으로 쏘아 죽인 자가 40명, 찾아내어 체포한 자가 100여 명이었다. 난리를 피해 달아나는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 사방으로 달아나 들을 뒤덮고 계곡을 메웠다. 거의 그 동학도가 많은 마을은 거의 그 불바다가 돼요.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목을 잘라버립니다. 근데 이 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져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동학농민군을 무참히 탄압한 남자. 그는 바로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 이두황이었습니다. 이두황 뒤에는 이제 일본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그 무자비한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죠. 동학농민군 토벌대장 이두황. 그 잔인한 행적은 그가 쓴 동학농민군 토벌대 일기, 양호 우선봉 일기에 담겨 있습니다. (1894년 9월) 일제가 조선을 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내자 동학농민군은 2차 봉기를 통해 항일투쟁을 벌입니다. 조선 관군과 일본군의 탄압 역시 시작되는데요. 그 중심에서 동학농민군을 토벌한 인물, 바로 이두황입니다. 이두황은 토벌대장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일본군과 합세해 동학농민군을 학살하고 그 행적을 일지로 남깁니다. 오늘 더 189서에서는 잔혹했던 피해 기록, 양호 우선봉 일기를 통해 처절하게 짓밟힌 동학농민군의 비극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잔혹한 기록은 이두황이 토벌대장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왕명을 받은 이두황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동학농민군 토벌 작전에 나섭니다. 무자비하게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이두황. 그는 일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두황은 서울에서 출생하죠. 아주 그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1882년 묵과 과거에 이제 급제를 하게 되죠. 그 장교로 출발을 한 겁니다. 평범한 군인이었던 이두황. 그가 일본에 자신의 존재를 알린 건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이 발발한 1894년이었습니다. 이두황이 출세욕이 상당히 이제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 그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청일전쟁에 이제 참여를 하게끔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일본군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용을 해줍니다. 주로 이제 했던 역할은 그 통역이나 정보 그 입수해서 이제 건네주는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이두황은 굳은 일, 청국군을 그 땅에 묻어주는 그런 그 역할까지. 청일전쟁 때 일본군 앞잡이 노릇을 한 이두황은 그 공적을 인정받아 동학농민군 토벌대장이 됩니다. 조선의 군인이었던 그가 친일 군인으로 변신에 성공한 배경엔 바로 일본이 있었습니다. (1894년) 음력 9월 항일투쟁을 위해 2차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합니다. 조선을 지배하려 한 일본은 동학농민군을 위험한 세력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토벌에 나섭니다. 당시 일본 총감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군 후비 보병 19대대를 투입하고
동학농민군을 섬멸하는 작전을 펼치는데요. 이두황의 조선군 부대 역시 그들의 지휘권 아래 놓입니다. 일본군 중위 사라키 세이타로와 소위 미야모노 다케타로가 내일 아침에 출발한다고 하니 그들을 맞이해 대접하고 힘을 합하여 기필코 큰 공을 세워 아뢰는 것이 좋겠다. 일본군과 합세한 이두황. 그는 먼저 충청도 지역 동학농민군 진압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많은 동학농민군을 학살하고 토벌 임무에 성공합니다. 이두황이 쓴 양호 우선봉 일기엔 당시 상황을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학농민군 강동희와 이희영은 함께 집강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여관 앞에서 총포로 쏘아 죽이고 마을 집들은 모두 불을 질러 동학농민군의 소굴을 태워버렸습니다. 동학농민군 수십 명은 우리 관군의 행진을 보고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수색하여 3명을 찾아 죽이고 그들이 생활하던 초막 400여 곳과 민가 200여 호를 전부 불살랐습니다. 이두황이 동학농민군을 막살한 그 사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소위 그 동학도가 많은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처형됐을 뿐만 아니라 거의 불바다가 돼요. 보은군 장내리를 초토화시킨 후 이두황이 향한 곳, 천안 세성산이었습니다. 세성산은 교통로와 보루가 있어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였는데요. 이곳에서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의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두황에게도 불안 요소였는데요. 서울 통로와 가까워 선봉군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서울 가까이에 있는 적을 쳐부수어 우리 군사의 사기를 복돋은 후에 계속 남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서울과 가까이에 있는 적을 먼저 격파하기 위해 1894년 음력 10월 21일 천안에 도착한 이두황은 동학농민군을 향해 기습 공격을 퍼붓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동학농민군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집니다. 패배해 달아나는 동학농민군을 추격하였습니다. 수십 리를 뒤쫓으면서 덜어는 쏘아 죽이고 포로로 잡아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이 많게는 한 300에서 한 400명 정도 갖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투 과정에서 죽은 동학농민군보다는 세선 전투 이후에 그 주변 일대 마을을 샅샅이 뒤져요. 그래서 많은 그 동학농민군을 체포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처형을 하게 되죠. 이것이 대규모 첫 전투였습니다. 정부군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벌어진 2차 봉기 최초의 대규모 전투. 세성산 전투의 패배로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희생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 동학농민군이 전라도를 후퇴하면서 한 모든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패배하죠. 내몰린 거죠. 이것이 이제 일본군의 어떤 그 전략이기도 했고, 전라도 서남단으로 동학농민군을 몰아서 토끼 사냥하듯이 싹쓸이하는 것이 이제 일본군의 처음부터의 그 전략이었습니다. 장흥 석대들의 너른 들판. 동학농민군은 이곳을 최후의 격전지로 삼습니다. 1894년 음력 12월 15일
석대들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일본군과 맞붙은 3만여 동학농민군. 빈약한 무기로 전투에 나선 그들은 일본군의 신식 무기에 무참히 쓰러져 갑니다. 숫자로 따지면은 동학농민군이 절대적으로 많았죠. 근데 어떤 무기와 그다음에 심리적인 사기면에서는 훨씬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음력으로 12월 15일이니까 한겨울이야. 그러니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처참했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날씨는 춥고. 석대들 전투 이후에 일본군은 나주로 돌아갔고 마지막 뒷정리를 한 것은 이두왕 부대입니다. 잔여 동학농민군을 수색해서 처형하고 무자비한 학살이 이제 이루어져 나갑니다. 5명을 이날에 쏘아 죽였습니다. 그중 1명은 목을 베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머리를 나무 상자에 넣어 장교에게 보내어 바치게 했습니다. 동학농민군 50여 명을 잡아 두목 3명은 목을 베었고 나머지는 쏘아 죽였으며 시신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걸로 얻은 게 있을까요? 일본군의 신임이죠. 일본군 편에 서가지고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는데 1등 공신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그 다음에 훈련대 대장을 맡았잖아요. 이두왕 입장에서는 성공을 한 거죠. 장흥 공설 공원묘지 사묘역. 비석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한 이름 없는 묘들이 가득합니다. 바로 장흥 일대에서 희생된 1,700여 명의 동학농민군 유골이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동학농민군을 학살하며 자신의 야욕을 실현시켜 나간 이두황. 광기로 치닫는 그와 일본군의 학살에 동학농민혁명은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이두황의 동학농민군 토벌 일기인 양호 우선봉 일기 역시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1895년 음력 2월 18일에 멈춥니다. 장흥 석대들 전투 이후 이두황은 살인과 약탈을 일삼으며 동학농민군을 찾아내 처형합니다. 그 잔악함은 일본군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죠. 이두황은 그 일로 오히려 일본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이후 이두황은 본격적인 친일의 길에 들어서며 더 큰 만행을 저지릅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자객들이 기습적으로 경복궁에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건천궁으로 들어가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당시 일본 자객이 왕비 처소에 진입한 데 걸린 시간은 30분. 시해 사건에 가담한 내부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이두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명성황후를 살해할 때 이두황은 길잡이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조선의 정비, 왕의 부인이 일본군들을 그리고 거기에 빌붙은 조선인들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질 거 아닙니까? 이들을 차명에 체계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들 이진백과 더불어서 일본으로 변복을 하고 부산항에서 밀항을 합니다. 을미사변으로 망명한 자들을 조선으로 넘겨라라고 조정에서는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일본에서는 이것은 우리 주권 권한이다 이러면서 이걸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두왕은 일본에서 맘 편히 지낼 수 있었고, 오히려 이두왕은 일본에 가서 노름을 도박을 좋아하고 여색을 탐하고 그 다음에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다고 그래요. 1907년 이두황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 겁니다. 1907년에 왕이 고종에서 순종으로 바뀌잖아요. 그 이또가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민비 시해 사건에 관련된 임무를 대사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07년 그 하반기에 그 이두왕이 그 일본에서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 이제 특별 채용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관찰사로 임명을 하잖아요. 1908년에. 전북이 어떤 곳이에요? 이두왕이 그 동안농민군을 그 토벌했던 그 핵심적인 그 지역이잖아. 그곳에 이제 관찰사로 이제 임명한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총애를 업은 이두황. 조선에 돌아온 후에도 적극적으로 친일 행각을 이어갑니다. 1909년 일본군은 일본에 대항한 호남 지역 의병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펼치는데요. 이두황도 작전에 합류해 의병을 초토화하는 데 앞장섭니다. 남한 대토벌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호남 의병을 싹쓸이하는 것들을 찾고 있었어요. 전라 관찰사로서 의병의 활동, 지금의 현재 처치 상황, 그 다음에 얘들의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합니다. 정미의병을 그렇게 처참하게 붕괴되면서 한일 병합이 오고, 실제로 이제 이두왕은 태평성대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본에게 병합이 됐고,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됩니다. 조선 토지조사 사업 위원장으로서 여기 전라북도에 있는 땅들을 일본이 잠식하는데 모종의 역할들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친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1916년 이두왕 사후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이두황이 전라북도 도장관으로 재직하며 말년을 보낸 전주. 이곳 기린봉 명당터에 이두황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답게 일본식으로 조성된 묘지. 묘명은 초대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비문은 친일파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무덤은 초라하게 자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산해야 할 이두황의 친일 잔재는 남아 있습니다. 기린봉에 자리한 이두황의 묘 주변으로 펼쳐진 4282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임야. 친일파 이두황의 재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치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요. 여전히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 채 이두황의 후손들이 상속받아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두황이가 그 10,000평이 넘는 땅에 편안히 누워 있잖아요. 아직도 그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후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두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 100년간이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올 3월에 그란에도 친일파 발굴 및
친일잔재 청산에 관한 지원 조례가 도의를 통과했어요. 이런 조례도 이미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두왕 땅 찾기는 그 어떤 일보다도 전라북도 지자체가 시급히 서둘러야 된다. 지난 2016년 전주시 기린봉 입구에 친일파 이두황의 단죄비가 세워졌습니다. 이두황이 죽은 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단죄. 하지만 그의 죄를 묻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동학농민군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이두황. 그의 잔혹한 행적은 양호 우선봉 일기 속 기록으로 남아 친일파 이두황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두황의 묘입니다. 그는 나라를 지키려 했던 동학농민군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그 행적을 양호 우선봉 일기에 남겼습니다. 이후 을미사변에 가담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일본의 편에 섰던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던 이두황. 그가 떠난 지도 108년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고 친일을 일삼았던 이두황.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며 반드시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